그냥 맵다고 생각했다 혀암이었다. 입안의 작은 통증, 혀끝에서 느껴지는 따끔거림.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일상의 작은 불편함입니다. 아, 뜨거운 음식을 너무 서둘러 먹었나? 매운 걸 너무 많이 먹었나? 스트레스 때문에 구내염이 생겼나?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작은 통증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이 겪은 평범하지만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혀암이라는 낯선 병을 마주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작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혀는 정말 괜찮습니까?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2019년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45세의 헤이즐 스미스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감자칩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삭한 칩을 입에 넣는 순간 혀끝에서 날카로운 따끔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이 칩이 평소보다 매운가? 헤이즐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자칩의 양념이 좀 강했나 보다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그 따끔거림은 칩을 다 먹고 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혀끝이 계속해서 화끈거렸고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헤이즐은 찬물을 마시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 순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혀에 닿자 더욱 강한 자극감이 느껴진 것입니다.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 같은 아픔이었죠. 이틀 후 헤이즐은 평소 즐겨 먹던 초콜릿을 한 조각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초콜릿이 혀에 닿는 순간 또다시 그 따끔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했습니다. 혀끝뿐만 아니라 혀의 옆면까지 아팠습니다. 이상하네. 초콜릿이 왜 이렇게 아프지? 헤이즐은 거울을 들고 자신의 혀를 살펴봤습니다. 언뜻 보기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약간 빨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토마토를 먹을 때도 아팠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실 때도 아팠습니다. 심지어 평범한 빵을 먹을 때도 혀가 따끔거렸습니다. 헤이즐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알레르기에 걸린 건 아닐까? 하지만 알레르기치고는 증상이 이상했습니다. 특정 음식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음식에 반응했으니까요. 헤이즐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혀 아픔, 혀 따끔거림, 음식 먹을 때 혀 아픈 이유. 검색 결과는 대부분 구내염이나 구강건조증, 스트레스성 구강염 등을 가리켰습니다. 헤이즐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구내염이라면 며칠 지나면 나을 테니까요.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물을 마시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침을 삼킬 때도 혀가 따끔거렸습니다. 헤이즐은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자신의 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혀끝 부근에 작고 하얀 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상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상처와는 달랐습니다. 좀 더 단단해 보였고 주변이 살짝 부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뭐지? 헤이즐은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살짝 눌러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픈 것과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단단한 게 만져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작은 구슬 같은. 그날 밤 헤이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혀가 계속 아픈 것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무서운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다음 날 아침 헤이즐은 용기를 내어 동네 치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혀가 계속 아파서요. 2주 넘게 이런 상태인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치과 의사는 헤이즐의 혀를 자세히 살펴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일반적인 구내염 같지는 않고
혹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헤이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헤이즐은 벨파스트의 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특수한 기구를 사용해 헤이즐의 입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혀의 일부 조직을 떼어내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직 검사, 즉 생검이었습니다. 생검이요? 그게 뭔가요? 혀의 일부 조직을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헤이즐은 생검이라는 단어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예감이 현실이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2주 후 헤이즐은 다시 병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헤이즐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헤이즐의 손이 떨렸습니다. 혀암입니다. 편평상피세포암이라고 하는 암의 일종이에요. 그 순간 헤이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이라고? 혀에 암이 생길 수 있다고? 그것도 단지 음식을 먹을 때 따끔거린다는 이유만으로. 일기입니다. 비교적 초기에 발견한 편이에요.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추가 검사를 해보니 림프절로 전이가 된 것 같습니다. 헤이즐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면 제가 죽는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생존율은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치료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50%. 동전 던지기와 같은 확률이었습니다. 헤이즐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이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있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수술일이 정해졌습니다.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혀의 종양을 제거하고 림프절까지 모두 걸러내는 수술이었죠. 헤이즐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해요. 꼭 돌아올게요. 7시간. 가족들에게는 영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는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종양은 모두 제거되었고 림프절 전이도 깨끗이 제거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술 후 6주 동안 헤이즐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목과 혀 부위에 방사선을 쏘는 치료였죠. 방사선 치료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입안이 심하게 헐었고 침을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헤이즐은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그렇게 6주가 지났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깨끗했습니다.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헤이즐은 살아남았습니다. 50%의 확률을 뚫고 그녀는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헤이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따끔거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요. 만약 내가 2주가 아니라 2개월, 6개월을 참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헤이즐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겠다고. 그래서 다른 누군가는 자신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내가 겪은 이 고통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이야기를 100번이고 할 수 있어요. 헤이즐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입니다. 헤이즐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혀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고. 그것도 그렇게 흔하게. 네, 맞습니다. 혀에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혀암은 구강암의 일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혀의 앞쪽 3분의 2 부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죠. 대부분은 편평상피세포암이라는 종류의 암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김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혀암은 구강암 중에서도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전체 구강암의 약 40-50%를 차지하죠. 그런데 문제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혀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 그리고 알코올은 혀의 상피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이런 자극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혀암 환자의 80% 이상이 흡연자거나 과거 흡연자입니다. 음주를 함께하는 경우 위험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담배와 술을 모두 하는 사람의 혀암 발생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15-20배나 높습니다. 하지만 흡연과 음주가 전부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HPV 감염,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도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PV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구강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증가하는 혀암의 상당 부분이 HPV 감염과 관련이 있어요. HPV 16형과 18형이 특히 위험한데 이 바이러스들은 성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따라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혀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강위생 불량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입안에 계속해서 세균이 번식하고 염증이 반복되면 이것이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충치나 잇몸병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 위험합니다. 날카로운 치아나 맞지 않는 틀니가 혀를 계속 자극하는 것도 위험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물리적 자극이 암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혀암은 어떤 증상으로 시작될까요? 헤이즐의 경우처럼 대부분은 미묘한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따끔거림이나 화끈거림이 가장 흔한 초기 증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구내염이나 스트레스성 증상으로 오해합니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기 혀암의 증상은 일반적인 구강 질환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뚜렷해집니다. 혀에 만져지는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거나 궤양 같은 상처가 생겨서 낫지 않습니다. 혀에서 원인 모를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혀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더 진행되면 목에 림프절이 붓습니다. 턱 아래나 목 옆쪽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이죠. 2단계가 되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혀암의 조기 발견율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전체 혀암 환자의 60% 이상이 3기나 4기에 발견됩니다. 즉, 이미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혈관과 림프관이 풍부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퍼지기 쉬워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기에 발견된 혀암의 5년 생존율은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4기에 발견되면 30-40%로 떨어집니다. 똑같은 병이지만 발견 시점에 따라 생존율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혀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진단입니다. 매일 양치질을 할 때 거울을 보며 자신의 혀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혀는 분홍색을 띠고 표면이 비교적 매끄럽습니다. 혀의 움직임도 자유롭고 특별한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첫째, 혀에 지속되는 통증이나 따끔거림.
특히 음식을 먹을 때 유독 아프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둘째, 혀에 만져지는 딱딱한 덩어리. 혀를 손가락으로 만져봤을 때 평소와 다른 단단한 느낌이 든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혀에 생긴 상처나 궤양이 2주 이상 낫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상처라면 1-2주 내에 자연 치유되어야 합니다. 넷째, 혀에서 원인 모를 출혈. 양치질을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 혀에서 피가 난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혀의 움직임 장애. 혀를 내밀거나 좌우로 움직일 때 평소와 다른 불편감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섯째, 목의 림프절 부종. 턱 아래나 목 옆쪽에 평소에 없던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병원 방문을 미룹니다. 하지만 구강에서 2주 이상 지속되는 모든 증상은 의사의 진찰을 받아봐야 해요.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이란 다음과 같은 분들입니다. 마이너스 흡연자 또는 과거 흡연자, 마이너스 음주를 자주 하는 사람, 마이너스 50세 이상의 남성 혀암은 남성에게 2-3배 더 흔합니다. 마이너스 HPV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 마이너스 구강 위생이 불량한 사람, 마이너스 가족 중에 구강암 환자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나 이비인후과에서 구강 상태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혀암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의사가 육안으로 구강 내부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특수한 확대경이나 내시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의심스러운 부위가 발견되면 조직검사, 즉 생검을 시행합니다. 생검은 의심되는 부위의 조직을 소량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암세포의 존재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암으로 진단되면 추가로 CT나 MRI 촬영을 통해 암의 진행 정도를 파악합니다. 림프절 전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혀암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초기 혀암의 경우 수술적 제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종양 부위만 제거하는 부분절 제수를 시행합니다. 이 경우 혀의 기능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혀의 상당 부분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하기나 삼키기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재건 수술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목 부위의 림프절도 함께 제거합니다. 헤이즐의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죠. 수술 후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료 기술의 발달로 혀암의 치료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로봇 수술이나 레이저 수술 등 최소 침습 수술 기법이 도입되면서 환자의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혀암 예방의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지금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금연만으로도 혀암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주 또는 절주입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적정량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음주량은 남성 기준 하루 2잔, 여성 기준 하루 1잔 이하입니다. 세 번째는 구강위생관리입니다. 하루 3번 양치질하기, 정기적인 치과 검진받기, 치실 사용하기 등 기본적인 구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이나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자가진단과 검진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혀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혀암은 분명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병이기도 합니다. 헤이즐처럼 말이죠. 내가 만약 그때 참았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몸의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헤이즐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통증, 미묘한 변화, 평소와 다른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무시하곤 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혹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라는 생각에 안주하면서요. 하지만 헤이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로는 그 작은 신호가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요.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맛을 느끼고 말을 하고 음식을 삼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 혀에서 느끼는 작은 이상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물론 모든 혀의 통증이 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상처나 염증일 뿐입니다. 하지만 2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라면 한 번쯤은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환자가 좀 더 일찍 왔더라면 하는 상황입니다. 혀암은 정말 조기 발견이 중요한 암이에요. 몇 주, 몇 달의 차이가 치료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의사들의 공통된 말입니다. 혀암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혀에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폐암, 위암, 간암 등은 잘 알려져 있지만 혀암은 상대적으로 생소합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수백 명의 새로운 혀암 환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중 상당수가 늦은 진단으로 인해 좋지 않은 예후를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혀암이 어떤 병인지, 어떤 증상으로 시작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구강검진 문화도 정착되어야 합니다. 치과 검진을 받을 때 단순히 충치나 잇몸병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암에 대한 검사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흡연자, 음주자, 50세 이상의 남성 등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들도 혀암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환자가 구강 내 증상을 호소할 때 단순한 염증이나 상처로만 판단하지 말고 혀암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혀암 치료 기술의 발전도 중요합니다. 현재도 로봇 수술, 레이저 치료, 표적 치료 등 다양한 최신 치료법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더욱 발전하고 보편화되면 혀암 환자들의 치료 성적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조기 발견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있어도 늦게 발견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헤이즐은 운이 좋았습니다. 비교적 일찍 병원을 찾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헤이즐만큼 운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헤이즐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몸의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말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해요. 헤이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혀암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혀는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평소와 다른 느낌은 없으신가요? 작은 통증이나 따끔거림은 없으신가요?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혀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조기 발견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면 말이죠. 헤이즐의 용기 있는 증언이 많은 생명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혀,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2주 이상 지속되는 구강 내 증상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을 구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맵다고 생각했다 혀암이었다. 헤이즐의 이야기는 북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혹시 혀암은 서구에서만 발생하는 특별한 병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혀암을 포함한 구강암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의 최신 통계를 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입술, 구강, 인두암으로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는 무려 3,847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암 발생자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겨우 1.4%네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 뒤에 숨겨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정수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구강암은 발생률 자체는 높지 않지만 조기 발견율이 매우 낮은 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구강암 환자의 약 65%가 3기 이상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다른 주요 암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죠. 즉,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늦게 발견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강암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10년간의 추이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구강암 발생률을 분석해보면 매년 약 3-4%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남성에서의 증가율이 두드러집니다. 과거에는 구강암이 주로 60-70대에서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40-50대 환자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는 생활 습관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구강암 안면외과 김명진 교수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혀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전히 흡연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고 이는 구강암 발생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입니다. 한국의 음주 문화, 특히 고도주를 자주 마시는 습관이 구강암 위험을 높입니다. 소주, 위스키 같은 독한 술을 자주 마시면 구강점막이 지속적으로 자극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뜨거운 음식 섭취 습관입니다.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뜨거운 국물 요리, 찌개, 차 등이 구강점막에 만성적인 열 자극을 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맵고 짠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구강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강위생관리 부족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강 내 만성염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혀암 환자들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됩니다. 국립암센터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혀암으로 치료받은 환자 347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216명 62.2%, 여성이 131명 37.8%로 남성이 약 1.6배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98명 28.2%로 가장 많았고 60대 89명 25.6%, 40대 76명 21.9% 순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40-5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강암이 주로 고령층의 질병으로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중년층에서의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나이에 발병하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큰 타격을 받거든요.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최은창 교수의 우려 섞인 목소리입니다. 한국의 혀암 치료 현황은 어떨까요? 다행히 치료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들은 모두 첨단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
레이저 수술, 미세혈관 재건술 등 최신 치료 기법들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늦은 진단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인데 환자들이 너무 늦게 옵니다. 3-4기에 와서 왜 진작 오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다. 바빠서 미뤘다는 대답을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손영익 교수의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구강암 5년 생존율을 보면 1기는 90% 이상이지만 4기는 4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같은 병이지만 발견 시기에 따라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방 가능한 사례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혀암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환자의 78%가 증상을 느낀 지 2개월 이상 지나서 병원을 찾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별일 아닐 것 같아서 43%, 바빠서 28%, 병원 가기가 무서워서 18% 등이었습니다. 환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구강 내 증상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2주 이상 지속되는 구강 내 이상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 모병원 이비인후과 정진세 교수의 강조입니다.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대학병원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들의 인식과 행동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을성이 강한 편이에요. 그게 미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몸의 이상 신호를 너무 오래 참다가 큰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남인철 교수의 지적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는 매년 구강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에 구강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과 의사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치과에서도 구강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이 구강암의 첫 번째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만 받아도 구강암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대한구강암관면외과학회 이백석 회장의 설명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구강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 구강검진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고위험군에 대한 정기검진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혀암을 의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헤이즐처럼 단순한 따끔거림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지난 5년간 혀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298명의 초기 증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혀암의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지속되는 통증과 따끔거림. 전체 환자의 67%가 호소한 가장 흔한 초기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 통증은 일반적인 구내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구내염의 경우 음식을 먹을 때만 아프거나 특정 부위를 건드릴 때만 아픕니다. 하지만 혀암으로 인한 통증은 좀 더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악화됩니다. 42세 회사원 김모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먹을 때만 혀끝이 따끔거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운 음식이 아닌 일반 음식을 먹을 때도 아프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계속 아팠어요. 마치 혀에 상처가 있는데 계속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김 씨는 이런 증상이 3주간 지속된 후 병원을 찾았고 혀암 1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의 양상입니다. 혀암으로 인한 통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도 지속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짐. 진통제로 잘 조절되지 않음.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음.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두 번째 신호 혀에 만져지는 혹이나 딱딱한 덩어리. 전체 환자의 54%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는 혀암의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정상적인 혀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합니다. 혀를 손가락으로 만져봤을 때 딱딱한 부분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38세 주부 이모 씨의 경험담입니다. 양치질을 하다가 우연히 혀를 만져봤는데 왼쪽 가장자리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 게 있었나 싶었는데 며칠 지나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크기도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았고요. 이 씨는 증상을 느낀 지 2주 만에 병원을 찾았고 혀암 초기로 진단받아 성공적으로 치료받았습니다. 혀의 덩어리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깨끗이 손을 씻은 후 거울 앞에 선다. 2. 혀를 최대한 내민다. 3. 한 손으로는 혀를 거즈나 깨끗한 수건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혀 전체를 부드럽게 만져본다. 4. 혀의 위, 아래, 양옆을 모두 확인한다. 5. 평소와 다른 딱딱한 부분이나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세 번째 신호 낫지 않는 상처나 궤양. 전체 환자의 43%에서 관찰되는 증상입니다. 혀에 생긴 상처나 궤양이 2주 이상 낫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외상이나 구내염으로 인한 상처는 보통 1-2주 내에 자연 치유됩니다. 하지만 악성 종양으로 인한 궤양은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45세 택시기사 박모 씨의 사례입니다. 어느 날 실수로 혀를 깨물었어요. 혀 옆쪽에 상처가 났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상처 주변도 빨갛게 부어오르고요. 박 씨는 결국 병원을 찾았고 혀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통해 현재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궤양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함, 궤양 주변이 딱딱하게 만져짐, 궤양 바닥이 지저분하고 출혈이 쉽게 남, 크기가 점점 커짐, 통증이 심하거나 반대로 감각이 둔해짐. 네 번째 신호 원인 모를 출혈. 전체 환자의 31%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별한 외상 없이 혀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침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혀암으로 인한 출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한 자극 없이도 출혈이 생김, 출혈이 자주 반복됨, 출혈량이 점점 많아짐, 출혈과 함께 통증이 동반됨. 50대 식당 사장 최모 씨의 경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에 피맛이 났어요. 처음에는 잇몸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혀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양치질을 할 때도 혀에서 피가 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출혈이 있었어요. 최 씨는 이런 증상이 3주간 지속된 후 병원을 찾았고 혀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1.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3.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경우. 4. 고위험군에 속하면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많은 환자들이 좀 더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병원 방문을 미룹니다. 하지만 혀암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최은창 교수의 당부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혀암이라는 질병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미각을 담당하고 언어를 구사하고 음식을 삼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중요한 기관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조차 우리는 종종 무시하곤 합니다. 좀 따끔거리네. 매운 거 먹어서 그런가? 혀가 좀 아프네.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상처가 잘 안 낫네. 그냥 두면 나을 거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몸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헤이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그 작은 신호가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손영익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환자가 좀 더 일찍 왔더라면이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특히 구강암은 조기 발견만 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암인데 늦게 발견되어서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몸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양치질을 할 때 거울을 보며 자신의 혀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혀의 색깔, 모양, 질감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서 딱딱한 부분이나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는 단지 몇 초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증상이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쯤이야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따끔거림이었어요. 혀끝이 살짝 아픈 정도였죠. 이런 걸로 병원에 가기엔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 2달이 지나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나중에는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팠어요. 그제서야 병원에 갔는데 이미 3기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정씨는 다행히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만약 좀 더 일찍 병원을 찾았다면 훨씬 간단한 치료로도 완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과 검진을 받을 때도 단순히 충치나 잇몸병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암에 대한 검사도 함께 요청하세요. 정기 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초기 혀암은 환자 스스로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전문의의 눈으로 봐야 발견할 수 있는 미세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김재욱 교수의 설명입니다. 넷째, 예방 가능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세요. 혀암의 가장 큰 원인인 흡연과 음주를 줄이거나 끊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양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금연의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담배를 끊은 지 1년 후부터 구강암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위험도가 낮아집니다. 음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적정 음주량은 남성 기준 하루 2잔, 여성 기준 하루 1잔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강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하루 3번 양치질하기, 치실 사용하기, 구강세정제 사용하기 등 기본적인 구강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정기적인 스케일링도 중요합니다. 다시 헤이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현재 혀암 완치 후 5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비교적 일찍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만큼 운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헤이즐은 매월 한 번씩 지역 병원에서 혀암 예방 교육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 중 실제로 조기 혀암을 발견해 치료받은 경우가 벌써 3명이나 됩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100번이고 할 수 있어요. 의료진의 당부. 전국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들도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혀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암입니다. 1기에 발견하면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말하기, 삼키기 등의 기능에 장애가 남을 수 있어요.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정수 교수의 말입니다. 환자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의심스러우면 와보라는 겁니다. 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듣는 게 훨씬 좋잖아요. 좀 더 일찍 왔더라면이라는 후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구강암-안면외과 김명진 교수의 당부입니다. 사회적 관심과 지원. 혀암을 포함한 구강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 구강암 검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들의 구강암에 대한 인식 제고도 중요합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도 구강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의료기술의 발전도 희망적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구강암 진단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구강 내 사진만으로도 암을 의심할 수 있는 병변을 찾아내는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치료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 레이저 치료, 면역 치료 등 새로운 치료법들이 도입되면서 치료 성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혀암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조기 발견이라는 강력한 무기 말입니다. 이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신의 몸을 살피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즉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가 맛을 느끼고 말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나누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런 혀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살펴야 살 수 있다. 이것이 혀암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며 자신의 혀를 살펴보세요. 혹시 평소와 다른 점은 없나요? 따끔거림이나 아픔은 없나요? 만져봤을 때 딱딱한 부분은 없나요?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헤이즐의 용기 있는 증언이 많은 생명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혀, 건강한 구강,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2주 이상 지속되는 구강 내 증상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혀암,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조기 발견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2024년 12월 헤이즐은 혀암 완치 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있고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5년 전 그 따끔거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나쁜 방향으로만 바뀐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매일을 더 소중하게 살고 있고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헤이즐의 말입니다. 그녀는 현재 북아일랜드 암 환자 지원 단체에서 활동하며 구강암 조기 발견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린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혀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보내고 있는 신호는 없나요?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혀암 생존자 헤이즐 스미스. 이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구강 내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이비인후과나 구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